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인생을 빠르게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쉬어가면서 꽃냄새도 맡고 바람도 느끼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과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치열한 사회생활을 견뎌내서 가족들을 굶기지 않는 일, 그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는데 바빠서 가족들을 등한시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말았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놓쳤던 순간들이 언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일에 미쳐 살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던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는 늘 일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하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농사일로 다섯 식구가 다 같이 잘 살기에는 힘들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늘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매일같이 식당을 전전하면서 일을 다니시던 어머니가 집에서 달고 사는 말이 있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팔 아파라. 늘 집에 오시면 무거운 몸을 먼저 앉으시면서 아이고 소리를 내뱉으셨어요. 그걸 본 저는 어머니한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힘드셨어요? 어, 오늘 엄마가 좀 피곤하네. 어제도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어제부터 계속 아프세요? 아니야. 우리 영광이가 만져주니까 이제 힘 안 들어.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엄마, 그래도 힘들면 저한테 꼭 말하세요. 제가 매일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그래, 엄마는 영광이가 있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초등학교 시절 저는 늘 바쁘고 힘든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주는 일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여동생 둘을 챙기는 첫째였죠. 그때는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희 집이 못 산다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생 때는 수학 여행비로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한밤중에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껏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영광이 수학여행비 내야 되는데 혹시 현금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흉작이라서 남은 것도 없어. 그거 꼭 가야 하는 거야?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같은 학년 애들이 다 가는 건데 어떻게 우리 영광이만 안 보내? 없는 돈이라도 모레까지 한번 만들어 봐. 난 식당 사장한테 값을 받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볼게. 당신한테 내가 미안해. 아, 남들한테 싫은 소리만 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 당신 볼 낯이 없다.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좋다고 결혼한 건 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 해내겠다고 내가 당신 붙들고 결혼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책할 시간에 영광이 수학 여행비나 마련해봐. 저는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수학여행도 마음 편히 못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어머니께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시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1등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학여행 안 가고 공부만 해볼게요. 뭐?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너 기말고사 아직 몇 달 남았잖아. 저는 그동안 기초가 쌓여있던 게 아니라 다른 애들보다 공부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놀 시간 없어요. 이제부터 공부만 할래요. 그때 어머니는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무언가 눈치채신 듯 저를 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영광아, 너 공부만 한다는 말 진짜야? 엄마는 거짓말하면 다 안다고 했지? 진짜예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 전에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 친구들도 선생님도 없는 학교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 혼자서 네가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게 영광아, 너 돈 걱정하는 거야? 돈 없어서 엄마가 돈 못 내줄까 봐 그래? 엄마 아빠 힘들게 돈 버는데 내가 수학여행을 어떻게 가요? 아니야. 엄마랑 아빠는 힘들게 벌어도 너희가 건강하고 재밌게 잘 크는 거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돈 내줄 테니까 수학여행 가. 네가 잘 놀고 와야 엄마가 힘이 날 것 같아. 엄마 죄송해요. 괜히 돈 나가는 일만 만들었어요. 영광아, 네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우리 장남한테 괜히 쓸데없는 고민 만들어줘서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넌 네 또래답게 그냥 철없이 커줘. 그때 어머니는 저를 안고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가족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가불까지 받으신 돈으로 수학 여행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무리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 가더라고요. 그 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땐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정도였는데 추가로 나가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값, 밥값을 해결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쉴 새 없이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 겨우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때 저는 어머니께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취업했어요. 정말? 다른 애들은 취업도 힘들다는데 우리 아들은 벌써 한 거야? 네, 이제 엄마 식당도 그만 다니게 제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 아들 취업해도 엄마 생각만 하네. 엄만 괜찮아. 한 번도 너희 키우면서 힘들었던 적 없었어.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도 이제 쉬셔야죠. 곧 있으면 엄마도 환갑이에요. 말이라도 고맙다. 우리 아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정말 취업만 하면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힘들게 농사짓는 아버지께도 누구보다 잘하는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는 찰나의 행복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제가 취업하고 3년 뒤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수술로도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를 보면서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평생 엄마 고생시켰으면서 이렇게 아프시기까지 하면 어떡하냐고요. 저희 삼남매 아버지한테 어리광 한번 못 부려보고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시면 어떡하냐고요. 미안하다. 내가 끝까지 집안에 짐만 되는구나. 나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보나 했어. 너희들 취업하고 자리 잡는 거 보면서 이제 한숨 돌리는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서든 버티세요. 저희들 아버지한테 기대지 않고 이만큼 왔으니까 제발 저희 잘 사는 모습 보시라고요. 집안 책임진다고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면 어떡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린 게 저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복이 온다는 말들이 다 거짓말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 어머니의 삶은 더 고단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2개씩 일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월급의 일부를 모아서 어머니께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병원비에 보태세요. 됐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당장 넣어도. 그냥 받으세요. 저 키워주신 아버지 일인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해요? 우리가 너희 키우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돈을 받아. 저 수학여행도 보내주시고 교복도 사주시고 밥도 삼시세끼 안 굶게 키워주셨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뭘 더해요, 어머니. 이젠 제가 효도할 수 있게 받아주세요. 아이고, 영광아. 내가 정말 아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싶다.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고맙다, 영광아. 엄마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 어머니는 제가 건넨 돈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때 흐느껴 오는 어머니의 작은 어깨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작은 등에 인생의 고단함을 다 지고 사셨을 생각을 하니 아들로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저는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버지 간병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동생들까지 나서서 어머니를 도와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싶어서 아버지의 죽음은 몇 배로 더 힘들게 다가왔어요. 평생 힘들게 일만 하시다 간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내내 온 가족은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고생 많이 했어. 다음 생은 좀 더 편히 살다가 편히 가요. 애들은 내가 끝까지 잘 책임질게요. 더 이상 울 힘도 없어 보이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동생들도 취업을 준비하더니 둘이 나란히 서울로 상경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큰오빠로서 동생들에게 돈을 조금씩 주며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도 열심히 잘 다녀. 그리고 이 돈은 비상금이야. 사람이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당당해지는 거야. 알겠지? 꼭 무슨 일 있으면 오빠한테 전화해. 제 눈에는 아직도 여동생들이 어린 동생으로 보여서 걱정 가득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때 막내 동생이 저를 보며 웃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꼭 아빠 같다. 그걸 이제 알았어? 우리 집 장남은 아니까 너희들 앞으로 만나는 남자는 내 허락 받아야 만날 수 있어. 큰일 났네. 오빠 허락 못 받으면 우리 결혼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야지. 서울에서도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오빠한테 연락하고. 저는 여동생들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보냈어요. 제가 장남이라 그런지 아버지 떠난 빈자리를 제가 채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어머니와 저만 둘이 지내게 된 겁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뒤 백반집을 차려서 운영하고 계셨어요. 주변 공장 사람들 상대로 백반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호남 사람이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취업을 위해 독립했던 상태였어요. 아내는 성격도 착하고 현모양처 같은 천상 여자였습니다. 처음 소개받고 나서 자주 만나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 아내는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1년쯤 했을 무렵 아내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에는 미역국 누가 끓여드려? 미역국? 내가 한 번 해드린 적 있는데 미역도 양 조절을 못해서 너무 많고 또 맛도 없어서 어머니가 앞으로는 끓이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후론 그냥 어머니 모시고 외식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왜 물어봐? 그냥 어머니도 생신 땐 집밥이 드시고 싶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미역국 좀 끓여서 오빠한테 줄까? 네가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어, 난 우리 엄마 생신 때도 고향 가서 생일상 차려드리고 오거든. 아닌 것 같아도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실걸? 네가 도와준다고 하면 나야 고맙지. 그럼 이번 어머니 생신 땐 나도 집밥 좀 해드려 볼까?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말에 저는 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보온병에 미역국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미역국인데 집에 가서 냄비에 넣고 한 번 더 끓여. 소고기 넣고 만들어서 맛있을 거야. 손 많이 갔겠다. 소고기까지 넣었어?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드려야지. 그리고 오빠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이거보다 더 잘해드려야지. 너무 감사하신 분이잖아.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앞으로
너한테 더 잘할게. 그리고 다음 어머니 생신 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와, 진짜?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우리 엄마가 오빠 엄청 궁금해했거든.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아내는 넉넉한 환경에서 크지 못했지만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특히 장모님께서 예의범절을 잘 가르쳐 줘서 그런지 하나부터 열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 생신 때 아내가 준 국으로 어머니께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민망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제가 잡채 말곤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잡채밖에 못했어요. 아미역국도 있고 잡채도 있으면 잔치집 밥상이지. 엄마는 이것만 있어도 먹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사실 여자친구가 국 끓여서 담아줬어요. 어머니 드리라고 직접 끓였대요. 정말? 아유 젊은 사람이 간도 잘 맞추네. 국이 딱 내 입맛에 맞아. 너무 잘 먹었다고 전해줘. 어머니는 아내가 끓여준 국을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너무 잘 드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너무 흐뭇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장모님 생신이 다가왔고 저는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왔네. 여기까지 온다고 힘들지 않았어요? 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내가 더 고맙지. 온다고 고생했어요. 어서 와요. 그 후 저는 장모님과 같이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장모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온 음식으로 한상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모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이가 잘해줘요? 내 눈엔 아직 아이 같아서 그런가. 자꾸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네. 전 오히려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서 제가 더 배울 점이 많아요. 가끔은 저보다 더 누나 같을 때도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 집에서 막내라서 엄하게 키웠어. 막내라서 오냐오냐 키우면 엇나갈까봐 더 엄하게 가르쳤지. 장모님 말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왜 바르게 자랐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뭘 잔뜩 싸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 아내는 장모님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반찬이지. 혼자 산다고 밥 대충 먹지 말고 꼭 반찬 3개 놓고 챙겨 먹어. 알겠지? 내가 엄마 때문에 살을 못 빼. 그래도 생신이라고 온 건데 이렇게 주는 게 더 많으면 어떡해. 자꾸 이렇게 챙겨주면 나 안 올 거야? 아유, 왜 그래? 엄마가 빈손으로 너 보내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냥 가져가서 먹어. 혼자 타지에서 밥 챙겨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엄만 팔도 안 좋으면서 왜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그냥 엄마 밥이나 잘 챙기지. 아내는 장모님의 반찬을 받고 속상한 마음에 투정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그때 아내를 대신해 장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와, 장모님,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거의 반찬 가게인데요. 이거 제가 먼저 차에 싣고 올게요. 아휴, 이거 다 하시려면 힘드셨을 텐데 유이가 감사해서 그럴 거예요. 제가 장모님이 주신 반찬을 챙기면서 말하자 아내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엄마가 그냥 쉬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걸 만들어주니까 그렇지. 난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 그래, 네 마음 알지. 근데 또 엄마 마음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챙겨가.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고 싶은데 못 챙겨주니까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아, 왜 또 울어? 아유, 참. 결국 장모님은 아내를 품에 안아서 달랬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애틋했어요. 게다가 아내가 혼자서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장모님이 여러모로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씩씩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주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신 반찬도 제가 유인의 집까지 잘 배달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주 든든하네. 고마워. 우리 유이가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리네야. 그러니까 잘 좀 봐줘.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살필게요. 그러니까 저만 믿으세요. 그렇게 저는 장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아내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때 아내는 저를 보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려면 대출 많이 받아야겠네. 이러면 우리 시작부터 마이너스야. 그러게. 생각보다 아파트가 비싸네. 다들 대출 끼고 사는 걸 텐데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분가하지 말고 어머님 모시고 살면 어때?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어, 오빠랑 둘이 사셨는데 오빠 나가면 어머님 혼자서 외로우실 거 아니야.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여자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 뭐가 어려워. 어머님 혼자서 쓸쓸하실 텐데 오빠도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합가해서 살자. 저는 아내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하나씩 진행될수록 정말 합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합가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 덕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아내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니도 아내와 정말 모녀처럼 잘 지냈습니다. 특히 아내는 일이 끝나면 힘들 텐데도 어머니를 돕겠다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따라갔고 아내는 어머니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이제 정리하실 시간이죠? 저 뭐부터 할까요? 뭐하러 왔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저 시켜만 주세요. 설거지부터 할게요. 아내는 퇴근하고 힘든 내색도 없이 설거지를 하겠다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저도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그럼 내가 분리수거하고 올게요.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다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나네. 내가 내일 아침엔 맛있는 반찬 해줘야겠네. 아내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어머니랑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도 아내를 딸처럼 아끼셨어요. 아내가 임신했을 땐 입덧이 심해서 어머니가 직접 물까지 끓여주며 말씀하셨어요. 물 냄새에도 입덧하니까 카페인 없는 차라길래 루이보스 차 좀 끓였어. 마셔봐.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입덧이 갑자기 심해져서 너무 힘드네요. 엄마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란다.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 그래야 챙겨주지. 네, 어머님, 감사드려요.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아내는 물 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입덧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내를 챙겨주고 싶어서 직접 차도 끓여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첫째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손자를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어느덧 결혼 7년 차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비극과 축복이 같이 찾아온 겁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무렵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모님과 애틋했던 아내는 하늘이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가 집도 아닌데 내가 왜 장례식장을 와야 되는 거야? 엄마, 제발 아니라고 해줘. 다 꿈이야. 평소 몸이 안 좋으셨던 장모님은 하루아침에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병치를 하는 1년 반 동안 아내는 주말마다
전라도에 계신 친정 엄마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만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임신한 아내를 걱정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며 오는 아내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여보, 밥이라도 좀 먹어야지. 이러다가 당신 몸까지 상해. 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데 그것도 몰랐어. 내가 죄인이야. 엄마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엄마는 내가 감기만 걸려도 밤새도록 내 옆에서 간호해줬는데 내가 죄인이야. 아내는 하염없이 울면서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까 저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장모님 장례식 내내 저는 아내를 챙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후부터였어요. 아내가 장모님을 떠나보낸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아내는 허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뭐야? 엄마 집에 언제 왔어? 엄마 밥 먹었어? 내가 밥부터 해줄게. 저는 아내가 혼잣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장모님이라니. 장모님이 어디 왔다는 거야? 우리 엄마 저기 있잖아. 왜 모른 척해? 여보, 정신 차려. 제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아내는 혼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내를 흔들어 깨우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기 전 아내가 유산을 한 겁니다. 정말 비극은 한 번에 몰려온다더니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어요. 장모님이 떠나신 지 3개월 만에 뱃속의 아이까지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유산 후 증상이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어요. 심지어는 같이 잠을 자다가 거실을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잠을 자던 아내가 사라졌길래 거실로 나가보니까 아내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미안해. 엄마는 사람도 아니야. 소중한 너도 잃고 엄마도 잃었으니까 난 더 살고 싶지가 않아. 잘 살 자격도 없어. 저는 유산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우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아들 생각도 해야지. 우리 가족이잖아. 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마음이 지옥 같아. 내가 같이 견뎌줄게. 그러니까 나랑 병원 가자. 그때 아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진지하게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반 미친 사람처럼 지낸 아내를 생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내한테 조울증 진단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하셔야 하는데 약효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내분 잘 보살펴 주세요. 의사의 말에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집에 쉬고 계신 상태였어요. 집에 아픈 사람만 둘인데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도 있으니까 막막했어요. 그때 아내의 상태를 들은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엄마가 손자 보고 집안일 하면서 우리 며느리도 돌보마. 엄마도 아프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족이 노력해야 되는 병이라면서 그럼 내가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허리가 아픈 어머니가 걱정돼서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직접 보살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의 고집에 저는 아내와 아들을 어머니께 맡긴 채 출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음 편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기분은 정말 10분마다 바뀌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서 뛰어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할망탱이, 음식 간이 짜잖아.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다시 간 맞춰올게. 다 싫어. 다 싫다고. 안 먹을 거야. 밥을 먹어야 약을 먹지. 정말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기겁했습니다. 아무리 아내였지만 이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말리면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체 어머니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야? 제가 아내 두 손을 잡으면서 소리치니까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치셨어요. 넌 왜 소리를 질러? 왜 아픈 사람한테 소리 질러?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참아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입원하는 게 낫겠어요. 이러다가 어머니 허리만 더 아파져요. 됐어. 그건 안 된다. 내 며느리 그런 곳에 못 보내. 어머니 끝까지 아내를 직접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내 조울증 증상은 약을 먹어도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때가 약을 복용한 지 2주 차였는데 아내는 망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온 저한테 아내가 달려와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보고 죽으래. 음식에도 이상한 독을 탄 것 같아. 아까 검정색 뭘 넣었다니까? 나 좀 살려줘. 너무 무서워. 아내가 저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거 간장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이 마귀 할멈. 이런 망상 증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는 집에 홈카메라도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결백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아내 기분 때문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갈수록 심해지는 아내가 의아해서 또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조울증이 심하게 오면서 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우선 약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건지 꼭 확인하세요. 가끔 환자분들 중에 약을 먹는 척하면서 혀 밑에 숨겼다가 뱉는 환자가 있거든요. 꼭 삼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의사의 말에 설마 싶었습니다. 아내는 심리적인 충격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이 복합적으로 온 상태라서 양극성 성격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설마 약까지 거부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약을 먹고 있는 아내를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이상해서 휴지통을 살펴보니까 아내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약을 버리고 있던 겁니다. 그때 아내한테 가서 제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아까 물만 마시고 온 거야? 약을 왜 안 먹어? 그 약 당장 버려. 그거 독약이야. 먹으면 우리 다 죽어. 죽긴 누가 죽어? 당신 살려면 이거 먹어야 돼.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 안 키울 거야? 약을 먹어야 낫지. 나 먹기 싫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아내는 약을 먹으면 죽는다면서 울었어요. 정신과 약은 마음대로 중단할 경우 정신적인 부작용이 더 크게 올 수 있어서 의사 지시를 따르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꾸준한 복용이 중요한데도 아내는 계속 약을 거부했어요.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어머니는 더 아내한테 신경을 쏟고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께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알아서 잘 다니고 있다.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께 짐만 드리네요. 가족끼리 짐이 어딨어. 이럴 때 서로 기대면서 이겨내는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아내를 꼭 낫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12월에 터지고 만 거예요. 재작년 추웠던 겨울에 있던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하네요.
퇴근하고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온 겁니다. 아들, 빨리 집으로 가봐. 지금 난리 났어.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청소하다가 소파 밑에서 10,000원짜리 주웠는데 그게 내 주머니에서 빠진 돈이야. 정말 확실해. 그런데 며느리가 자기 돈을 썼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제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어머니도 얼른 집으로 오세요. 저는 다급한 어머니의 전화에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악을 쓰면서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내 돈을 훔쳐갔어. 소파 밑에 내가 분명히 놨는데 없어졌다니까? 아내 말에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어오신 어머니가 저를 보며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아, 그거 내 돈이야. 소파는 나만 앉아 있잖아. 그러자 아내는 화를 내면서 어머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뭐예요? 그거 제 돈인 거 몰라요? 왜 어머님 돈이라고 우기세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제발 그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여기 주택가라 소리가 울리지 않니? 그거 어디 썼어? 내 돈인데. 애미야, 몸이 안 좋아 약 사 먹었다. 미안하다. 이 애미가 몸이 안 좋아서 약값 좀 했어. 왜 어머님 돈을 쓰지 제 돈을 쓰냐고요? 완전 도둑이네. 손버릇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아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우리가 살던 곳이 하필이면 서울 주택가처럼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서 아내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렸습니다. 확실히 그 돈은 어머니의 돈이 맞았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었고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은 그 소파에 잘 앉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이대로 있으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어린 아들을 안고 집을 뛰쳐나오셨던 겁니다. 12월 엄동설안에 어린 아들을 안고 집을 나온 어머니를 보니까 이대로는 더 이상 너무 벅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셨죠. 이제 나도 너무 힘이 드는구나.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없니?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그 사람 병원으로 보내요. 그동안 병원도 숱하게 많이 다녔지만 아내가 의도적으로 약을 버리기도 하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넣을까 했지만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대한 편견 때문에 끝까지 집에서 보살피려고 했던 겁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저한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람 가둬놓은 곳에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보내니? 아휴, 어떻게 그런 곳에 놔둘 수가 있어. 먼저 간 사부인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 그냥 내가 사람 만들어 보마. 어머니, 지금도 봐요. 저 사람 지금 화내다가 또 잠잠해졌잖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병원으로 보내요. 그때 아내는 화를 내다가 갑자기 집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유산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6개월 넘게 보니까 가족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들을 진정시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뭘? 내가 뭐 했는데? 또 기억 안 나? 언제까지 그럴 건데? 저는 결국 아내한테 소리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무언가 기억난 듯 갑자기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미쳤나 봐. 나 어머님한테 미친 짓을 했어. 어머님 어디 계셔? 어머니, 어머니. 아내가 어머니를 부르면서 오열하자 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도 잘 키우고 싶은데 제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인 것 같아요. 방금까지 악을 쓰면서 화내던 아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조울증 환자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겁니다. 조울증 걸린 사람이 하나의 몸에 꼭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까 저도 같이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안아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메, 우리 이쁜 아가, 우리 며느리 괜찮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 이제 괜찮어. 어머니는 시별 엄동설 안에 밖에서 추위에 떨었으면서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어머니는 아내 등을 하염없이 쓰다듬어 줬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아내는 또 욕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뒤 아내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믿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결정한 거야. 당신이 이 영상 봐. 저는 홈카메라에 담겨 찍힌 영상을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아내는 단기 기억 상실증도 왔었거든요. 그때 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본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도저히 어머니 얼굴을 못 보겠어. 여보, 우리 병원 가자. 가서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오자. 그래야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어. 나 제발 병원 좀 보내줘. 그동안 어머니께 이렇게까지 내가 심하게 한 줄 몰랐어. 아내는 그날 모든 영상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도 힘겹게 입원에 동의하시면서 아내는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내가 정신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아내를 안아주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에미야, 기다릴게. 우리 며느린 할 수 있어. 난 너 믿는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어머님, 저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 다시 밝은 내 며느리로 꼭 돌아와 주길 바란다. 그렇게 아내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너무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면 중증이에요. 가족분들이 힘드셨겠네요. 의사의 말에 아내는 고개만 푹 숙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는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진짜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점점 옛날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찾지 못했어요. 그 당시 4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하고 나니까 정말 상태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후 집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에 아내는 점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조절을 못할 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망상이나 조증 증상이 줄어드니까 예전만큼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오히려 어머니도 아내 증상이 점차 줄어들어서 그런지 오히려 아내가 발끈하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 알겠습니다. 우리 며느님 분부만 내리세요. 오늘은 또 뭐 해드릴까요? 또 오늘 맵게 해드릴까요? 순하게 해드릴까요? 그럼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아차 싶어서 대답합니다. 아휴,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폭풍 같았던 지난 날이 꿈만 같아요.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점점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찬 새해도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가족을 그려왔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내 그림 보고 할머니를 너무 밉게 그렸다면서 다시 그리래요. 엄마가 이제 할머니 다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 우리 아들 입이 귀에 걸렸네. 네, 전 엄마랑 할머니가 잘 지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괜히 반성하게 됐어요. 솔직히 제가 좀 더 아내의 슬픈 마음을 더 이해해 줬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아내를 이해해 줬다면 아내가 이렇게 조울증이 심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어머니한테 다 맡긴 채 가장으로서 월급만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은 집안에 돈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가장의 역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써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지금의 소박한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 다짐을 꼭 남겨놓기 위해 사연투부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어떤 사연이든 진정성 있게 사연을 읽어주시는 것 같아 평소 자주 듣던 사연투부에 보내게 됐습니다. 채널 담당자님들께서도 저와 통화를 근 3일 동안 10번도 넘게 한 것 같네요. 사연에 보완할 점, 수정할 점을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곧 영상에 올라갈 거라고 미리 알림도 주신다고 하셨답니다. 이런 정성과 관심이면 저희 집 사연도 잘 올려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다는 연락을 받으면 온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TV로 유튜브를 연결해서 시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봤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다른 분들은 절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가족분들 중에 정신적으로 힘든 가족이 있다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정신적인 문제는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약을 먹어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 걸 보고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내의 공허한 마음을 더 감싸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가족을 위해서 더 신경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가족들과 돈독해지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늘 가족들과 행복하세요.